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너울이 없어 여기에 사연을 적어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1년 전 크게 사건 하나를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많은 며느님들이 겪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이혼하고 마음을 내려놓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 엄마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셨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도 외할아버지께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돈에 쪼들리지 않고 저를 키우셨다네요. 세월이 조금 흐르며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엄마는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오롯이 일과 육아 두 가지에만 전념하며 삶을 사셨다네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는 100여 명을 거느린 패션 회사의 수장이었고 동종업계에서도 잘나가는 사업가로 유명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길을 따라 걷고 싶어서 대학을 패션 디자인 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취업난을 겪지 않고 곧바로 엄마 밑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 크게 써먹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도움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다른 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며 당신의 회사를 더 크게 확장하려면 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자 제 나이 35이 되었고 여전히 엄마와 같이 살며 회사도 같이 다녔습니다. 엄마는 저와 사는 게 지겹다며 제발 시집가라고 일렀는데 결혼도 남자가 있어야 가는 게 아니냐며 반문했어요. 요즘 35에 결혼 안 하는 게 흔하다고 해도 엄마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혜영아, 너 내일 모레 40이야. 이제 엄마 좀 그만 괴롭히고 네 서방 만나서 시집 좀 가라. 아직 36이거든. 그리고 결혼은 혼자 하나? 남자가 있어야 가지. 매일 회사에 붙어있는데 남자 만날 시간이 있겠어? 따지고 보면 엄마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거라고. 누가 들으면 네가 맨날 야근하고 산 줄 알겠다. 엄마는 근로기준법을 지켜가며 일 시켰거든? 엄마 탓 그만하고 일요일에는 꾸미고 나가서 남자도 좀 꼬셔봐라. 아이 정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여자가 먼저 남자를 꼬셔.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휴일에도 옆에 붙어있는 저를 보면 한숨만 픽픽 쉬었습니다. 그렇게 30대 후반에 들어서자 회사에서 제가 좋다고 고백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나이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죠. 자기가 맡은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는데 성실한 그 남자에게서 호감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8살이나 어린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비밀 연애를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혜영씨, 우리 결혼 언제 하는 거야? 대표님한테 내 이야기 했어? 어? 아직 못했어. 아무래도 자기랑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회사 직원이라 사귄다고 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에이,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내가 자기한테 청혼한 게 벌써 6달이나 지났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가 내 옆에 있길 바란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빨리 당신 닮은 딸아이 낳고 싶다고. 헤이그 귀여워라. 내가 그렇게 좋아? 알겠어. 조만간 분위기 봐서 이야기 꺼낼게. 그래. 혹시 반대하시더라도 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지구상의 내 사랑은 당신 하나뿐이니까. 1년 동안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단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았어요.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매일 보여줘서 저 역시 힘이 나곤 했답니다. 또 잠자리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어찌나 뜨겁고 정열적이던지.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황홀하고 달콤했죠. 그래서 얼마 뒤
엄마한테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생각인데 어때?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결혼은 누구랑 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실은 우리 회사 박수원 대리하고 사귀고 있었어? 뭐야, 그 물류팀에서 일하는 대리? 1년 넘게 사귀고 있었어. 속여서 미안해. 회사 직원에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을 만났다니 어이가 없다.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한 거야? 엄마도 참 일하다가 마주치면서 사랑이 싹 튼 거지. 어쨌든 난 수은 씨하고 결혼하고 싶어. 엄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 박대리가 결혼할 준비가 됐겠니? 집안 배경이나 신혼집 마련할 능력은 있어? 라고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셔서 그런지 능력 있고 저를 고생시키지 않을 사위를 바라셨답니다. 엄마, 수은 씨는 나보다 8살이나 어리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돼. 그래서 내가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이야. 연하남이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나도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아이고, 이 화상아. 결혼이 무슨 소꿉놀이인 줄 아니?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게? 즉흥적이라니. 엄마, 나랑 수은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결혼도 진작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이가 모아둔 돈이 많진 않지만 앞길이 구말리는 사람이니 나중에 나를 호강시켜 줄 거야. 하지만 엄마는 긍정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은 씨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수은 씨는 엄마가 결혼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맑게 당연한 일이라며 저를 따라 집으로 왔답니다. 엄마는 부하 직원을 집에서 보니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수은 씨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반가운 미소로 환대해 주셨어요. 어서 와요, 박대리. 회사에서만 보다가 우리 집에서 보니 느낌이 다르네. 그동안 회사 사람들 몰래 비밀 연애를 한 거야? 두 사람 다 여유가 따로 없네. 대표님,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우리 자기가 비밀로 하자고 부탁해서 그랬어요. 뭐? 우리 자기? 참 귀엽구만. 우리 혜영이를 좋아해줘서 고맙긴 한데 결혼은 다른 문제야. 엄마인 내가 걱정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말인데 박대리 생각을 좀 말해보게. 대표님, 아니 어머님,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에요. 지금이야 어머님 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지만 나중에 사업을 해서 혜영 씨를 호강시켜 줄 겁니다. 틈틈이 공부하면서 준비 중이니 믿어주시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수은 씨의 일취월장한 고백을 들은 엄마는 씩 웃으시며 그래, 자네가 데려가게. 사실 혜영이가 박대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회사 간부들한테 자네에 대해 조사 좀 해봤어? 성실 근면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며? 게다가 사교성도 좋아서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낸다고 하더라. 인품 좋다고 소문까지 난 사람을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겠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모님. 그래, 대신에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매일 웃게 만드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난 엄마가 손실 안 받아주면 가출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풀리니 기분이 무지 좋다. 아이고, 화상아, 그렇게 박대리가 좋으냐? 그럼 앞으로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이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게 저와 수은 씨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수은 씨를 대신해 제가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과 혼수까지 마련했어요. 저희는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갑게 잘 해주셨고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신혼집이 비어있을 때 우렁각시처럼 청소와 빨래를 해주시고 냉장고를 채워주고 가셨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용돈을 자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가시기만 하면 집안의 물건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결혼식 때 착용했던 목걸이가 발이 달렸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친구에게 결혼 선물로 받고 한 번도 신지 않은 명품 구두가 사라졌답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기는 싫었지만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걸어 여쭈어 보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저희 집 청소해 주시느라 애쓰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이 시애미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님, 그런데 혹시 제 방에 있던 목걸이 못 보셨어요? 목걸이? 글쎄, 난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럼 신발장 정리하면서 구찌 구두는 못 보셨나요? 그것도 없어졌네요. 뭐야, 지금 나를 도둑년으로 모으는 거냐? 목걸이랑 구두가 없어졌는데 나한테 묻는다는 건 내가 훔쳐갔단 말 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혹시 어머님이 다른 데다 치우셨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됐다. 난 네 물건에 손도 안 댔으니 괜한 의심 말아라. 이만 끊는다.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게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의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우렁각시처럼 일주일에 2번은 꼭 오셔서 깨끗하게 집을 치우시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주방이 휑한 거예요.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식기세척기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식기세척기가 사라졌어요. 혹시 어머님이... 아, 그거? 내가 집으로 가져왔다. 어차피 니들 설거지감도 별로 안 나오잖냐? 그리고 니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물에 담가 두거라. 네? 어머님, 식기세척기가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충분히 사드릴 수 있는데요. 뭐하러? 너희 집에 있는 거 거의 쓰지도 않는 것 같아서 아까워서 가져왔다. 나는 집에서 이것저것 요리 많이 하니까 요긴하게 쓸 거라고. 혹시 내가 식기세척기를 가져와서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 네? 아, 네. 그럼 어머님이 잘 써주세요.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도벽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걸이와 구두도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져갔을 게 뻔해 보였죠. 그리고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근면성실한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회사에서 농땡이를 비우고 여직원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자기야, 요즘 일하는 게 왜 그래? 예전과 너무 달라졌어. 물류팀 이 팀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기까지 한다며? 이 팀장이 그런 말을 해? 자식 안 되겠네. 대표 사이를 물러봤나. 감히 팀장 나부랭이가 후계자 뒷담화를 해? 내일 가서 면상에 욕이라도 퍼부어줘야겠어?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이 뭔데 이 팀장한테 욕을 퍼부어? 그리고 후계자라니? 누가 당신한테 회사 넘겨준대? 요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예전의 모습은 어디 가고 허세만 늘어난 거냐고. 그이는 저와 결혼한 게 큰 벼슬이라도 얻은 것 마냥 매우 건방진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답니다. 저는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을 일러줬는데도 귀등으로 들었어요. 자기야,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 언제 은퇴하신대? 자기랑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 같지 않아? 장모님은 너무 고리타분한 성격이라 감각이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가 문제 있다는 거야? 당신 나랑 결혼했다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로 착각하나 본데 당신은 일개 직원일 뿐이야. 엄마가 은퇴해도 회사는 나 혼자 운영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아서 사업장을 직접 차리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꼴이 이게 뭐야? 자기야, 내가 사업장을 차릴 돈을 모으려면 십수년이 더 걸려.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으는 게 가능하겠어? 게다가 눈앞에 내 회사가 버젓이 있는데 왜 괜한 고생을 해야 하지? 그리고 당신은 양심이라는 걸 좀 가져라. 8살이나 어린 나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 결혼에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장모님께 말씀 잘 드리란 말이야. 그이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화를 내도 회사에서 거들먹거리고 대표 행세를 했답니다. 업무 시간에 마음대로 나가서 놀다 들어오기도 했고, 퇴근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에 와서 낮잠을 자기도 했네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했더니 이미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근무 태만으로 감봉 처리를 하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식구끼리 치사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언성을 높여 따지긴 했지만 회사에서 잘리기 싫었는지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상을 팍팍 쓰며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이죠. 저는 남편이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계속해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 해외 출장에 다녀온 엄마가 고가의 베개와 이불을 선물해 주셨는데 퇴근하고 와보니 감쪽같이 사라져서 시어머니께 물었더니 자기가 잠을 잘 못 잔다고 가져갔다네요. 또 제 화장대에서 비싼 제품만 골라서 가져가기도 했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져가기도 하셨어요. 제가 사드리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손사래만 치고 제 물건을 계속 탐내셨습니다. 도벽 있는 시어머니의 주제 모르고 날뛰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 걱정보다 더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엄마가 출근하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답니다.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았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의 상태를 말해주었어요. 엄마는 위궤양을 달고 사셨는데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아서 위암이 생겼다네요. 게다가 3기여서 수술한다 해도 완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 전 건강검진 받았을 때는 건강하다고 했잖아. 네가 지금처럼 놀랄까봐 말하지 못했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얼른 회사에 들어가 봐. 엄마가 없으면 네가 그 자리 메꿔야지. 지금 회사가 됐어야? 엄마 지금 위암 3기라고. 내가 낫도록 옆에서 돌봐줄 거야.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회사는 어떻게? 오너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그 자리에 잠시 앉히자고 말했어요. 설마 회사를 말아먹겠느냐며 하며 믿어보자고 했죠.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두워진 낯빛의 엄마를 보고는 크게 놀랐어요. 사부인, 어쩌다 이렇게 큰 병을 앓게 되셨어요. 한해도 무심하시지. 심성 고우신 사부인에게 이런 날벼락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장모님처럼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위암 3기는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암을 이겨내세요. 고맙네. 자네가 나를 위로해주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박서방, 자네가 임시로 회사 대표직을 맡아줄 수 있겠나? 보다시피 혜영이는 내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네. 그동안 박서방이 회사를 운영해주면 좋겠네.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상태를 유지만 시켜주면 돼. 정말요? 장모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장모님 몸만 생각하세요. 그래, 고맙네. 자네를 믿어볼 테니 회사 운영을 잘해주게. 당신 진짜 잘해야 해?
괜히 욕심부려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엄마가 운영하던 방식을 유지만 시켜줘. 알겠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나도 내가 아직은 대표가 될 그릇이 아닌 걸 알아. 회사 간부들 도움받아서 잘할 테니까 한번 믿어봐.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빠른 쾌유를 빈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이는 자주 오겠다는 말을 남겼고 시어머니는 도벽에 흔적을 남기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면회객들이 두고 간 음료수와 과일을 챙겨서 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엄마를 지켰고 남편은 회사를 지켜나갔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던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러 엄마의 상태를 살펴봤고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그이가 회사를 잘 유지해주는 덕에 걱정 하나를 덜 수 있었죠. 엄마는 독한 항암제를 맞으며 회복을 하셨다가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하셨어요. 암과의 사투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어느새 엄마의 머리카락과 눈썹은 몽땅 빠져버렸고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빼빼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엄마의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많이 야이었어요. 기운이 없는 건 물론이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임원인 김 이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저 엄마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회사 일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며 말을 이었죠. 이혜영 팀장님, 대표님은 회복하시고 계신가요? 네, 이사님. 잘 모르겠어요. 매일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도 힘내고 계시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박수훈 대리 때문이에요. 임시로 대표 자리에 앉은 박 대리가 회사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의류 상인들에게 거래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거래가 끊긴 상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 대리의 친척들을 회사에 취직시켰어요. 뭐 일만 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친척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리에 앉아 게임만 하고 있네요. 이것 말고도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팀장님이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나오셔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의 말을 듣자 그동안 남편에게 회사를 맡긴 게 큰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죠. 결혼 전 열정적인 모습으로 회사를 운영해주길 바랬지만 이미 변해버린 그이가 대표라는 감투를 썼으니 이 같은 결과가 초래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픈 엄마를 두고 회사로 나갔어요. 많은 직원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죠. 회의실로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모였는데 남편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이꼴로 만든 박 대리는 어딜 간 거죠? 그게 팀장님, 박 대리가 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는 회사에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해도 받지 않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회사 꼴이 말이 아니군요. 모든 건 제 탓입니다. 박 대리에게 회사를 맡긴 제가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나오도록 할게요. 그럼 회사의 문제를 회의해 보도록 하죠. 라고 운을 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래처에 연락을 직접 돌리며 원래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취직시킨 친척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장부 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돈 장난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를 만나 장부조사와 돈이 빠져나간 출처를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리고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를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으로 향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언제 치웠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러웠어요. 제가 없는 동안 시어머니도 발길을 끄는 모양이었죠. 저는 남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단념해버렸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 먼저 엄마의 부탁대로 엄마의 집을 들러 책을 몇 권 챙겨갈 생각이었죠.
택시를 타고 1시간에 달려 엄마의 집 앞에 도착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 게임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대형 텔레비전에 게임기를 연결해서 신나게 조이스틱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저는 주변을 돌아보는데 야외 테라스에서 시어머니가 거품 목욕을 한 게 보였답니다. 제가 이런 인간과 결혼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게 매우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제가 집안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각자 여가를 즐기고 있는 두 모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기야, 언제 왔어? 뭐? 당신이랑 어머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뭐 하는 짓들이냐고.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의 눈은 게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이 인간아, 회사 꼴에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집에 들러붙은 거야. 회사가 엉망이라니? 내가 나름대로 관리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장모님이랑 우리가 남이야? 어차피 빈집이고 하니까 우리가 좀 쓰는 거야. 그런데 자기야, 역시 고급 빌라라 다르긴 다르다. 비밀번호가 당신 생일이길래 한 번에 들어왔어. 나 똑똑하지? 장모님 돌아가시면 여기 우리가 쓰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같이 살고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 신났다? 진짜 바닥인 인간이구나.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여기서 살자고? 당신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는 거야? 나쁜 자식아?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병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잖아. 그 말에 뭐겠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 여하튼 나랑 엄마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의 말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길질을 하며 온갖 욕을 퍼부었죠. 짐승마도 못한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고 내 엄마의 사이냐?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엄마를 생각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아, 진짜 왜 때리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은 우리 차지가 될 건데 미리 좀 썼다고 이 난리 치는 거냐? 더럽고 치사하다 이년아. 끝까지 네가 뭘 잘못한지 모르니? 완전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네. 제가 눈을 불을 켜고 화를 내자 야외 테라스에서 거품 목욕을 하던 시어머니가 수건을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얘, 언제 왔니? 그런데 분위기가 왜 그래? 내 아들 훈계라도 하는 중이었어?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오자고 하면 말렸어야죠.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여유롭게 게임하고 거품 목욕하시는 게 말이나 돼요. 게다가 엄마는 항암 치료받는 암 환자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거예요? 어머머, 얘 좀 봐라. 너 지금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승질 부리는 거니? 거참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야, 네 애미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이 집에 올 리가 없잖아. 비어있는 집에 좀 들어와서 논 거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아니냐? 어머니까지 그런 말 하실 수가 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뇨. 저희 엄마 지금 아무리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다고요. 그런 분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 따가워. 엄청 땡땡거리네. 몰라. 우린 여기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곤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남편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 인간들과 하루빨리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가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두 모자를 두고 일단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은 직후라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물도 입에 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입술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네요. 그래서 엄마가 몸이 호전되면 이혼하겠다고 말하기로 하고 자문 변호사에게 연락해 남편의 횡령을 고소해달라고 말했고 추가로 이혼 소장과 주거침입죄로 두 사람을 고소해달라고 말했죠. 변호사님은 주거침입죄는 친족 간의 고소가 불가하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대답했고 다른 것도 고소할 게 있는지 조사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답니다. 얼마 뒤 항암 치료를 3차까지 마친 엄마와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은 밝은 얼굴로 마주 앉은 채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전가호가 명확하게 다르게 보이시죠? 암이 사라진 겁니다. 축하드려요, 김목숙 씨. 네? 정말 우리 엄마 몸속에 암이 사라졌다고요? 완치된 거냐고요? 맞아요. 완치되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했는데 잘 버텨주셔서 쾌차하게 되셨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됐어. 예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고맙다, 혜영아. 그리고 선생님 감사해요.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저 엄마는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치료할 게 남아있어 입원을 늦추게 되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 꼴이 말이 아니야. 그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거래처에 장난질을 많이 했어. 내가 바로잡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된 상황이야. 아휴, 박사방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네 남편한테 회사를 맡겼나 보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다른 문제도 참 많아.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시모와 남편이 엄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더 두고 볼 것 없이 이혼하라며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서 두 모자에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일렀답니다. 이혼 소장과 횡령죄를 고소를 당한 남편과 주거침입과 엄마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로 고소당한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 엄마는 사실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두 모자는 경찰들에게 향별하듯 주저리 변명을 하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와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태어나셨어요? 몸이 다 나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낫지 않길 바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럴 리가요. 제가 오매불망 사부인이 암을 이기고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건 그렇고 사돈이 저희를 고소했어요? 주거침입죄며 절도죄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먹고 자고 놀았으니 주거침입죄가 맞죠. 게다가 제 보석함의 물건들을 여러 개 가져가셨다고 하던데 제 변호사가 증거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처벌받으세요. 그리고 박서방, 자네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돌리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여러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할 거야. 덧붙여서 이혼 소송도 당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안의 덕을 많이 보고 살았으니 위자료도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 횡령죄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치워해줘. 내가 앞으로 당신과 장모님한테 백배 천배 잘할 테니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벌을 받으라고 으르렁거렸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달았는지 저희 모녀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사부인, 아니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이 노인네가 도벽이 있어서 선생님의 물건을 탐냈네요. 제가 앞으로 선생님의 집에 가정부가 될 테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자기야, 내가 어리석었어. 회사 수장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버렸나 봐.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그랬어. 앞으로
당신의 하인이 되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게. 그러니 제발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단 말이야. 그 순간 경찰들이 알아서 등을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두 모자의 뺨을 날리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의 따귀를, 엄마는 시어머니의 따귀를 힘차게 날려버렸습니다. 이 인간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멋대로 날 뛰었겠지. 난 당신과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깜빵 들어가서 죗값을 받아. 아, 그리고 위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줘야 할 거야. 당신 재산이 없으니 아마 사채까지 써야 할 거야. 사돈, 아니 도둑년아. 내 딸 집에서 물건 훔친 것도 모자라 내 집에 침범해서 살림까지 차려? 게다가 네가 훔쳐간 보석들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넌 중범죄로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거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나서려는데 두 모자는 저희 발목을 잡고 살려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엄마는 그들의 손을 부리치고 경찰서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절도죄로 바로 구속이 되었고 남편은 제가 보낸 이혼소장을 받고 법원에 서게 되었어요. 그이가 배상해야 할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써서 위자료를 지급해 주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의 복수를 끝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횡령죄로 구속된 전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분노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지려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폐암에 걸려 구치소에서 나왔다네요. 아무님이 말기여서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물론 명복을 빌어주려 가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신나게 게임을 하던 얼굴을 생각하니 절대 용서를 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감옥에, 전 남편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복수가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회사로 돌아가서 그동안 손해본 것들을 복구하려고 눈들 새 없이 바쁘게 보냈어요.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답니다. 다행히 엄마의 얼굴을 보고 거래를 유지해주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급한 불을 끄게 되었어요. 이후 엄마는 계속해서 대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셨고 저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이듬해 제 나이는 40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니 꽤 많은 주름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재혼을 안 해도 되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쓰레기 같은 놈과 살았으니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누군가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없다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거짓말처럼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와 자매 결혼이 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였는데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고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았어요. 저는 사업하는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편지를 저에게 주며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이에 저는 쉽게 연인이 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며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그러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 있답니다. 세상에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전남매형과 현 남편을 비교하긴 미안하지만 저는 두 부류의 사람과 결혼해봤으니 인생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답니다. 지금 남편이 워낙 많은 사랑을 주고 있어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어요. 또 저승에 간 사람을 뭐하러 미워해야 하나 싶어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엄마와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엄마는 하늘이 당신의 암을 가져가서 제 전 남편에게 옮겨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신은 존재한다며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 벌을 받는다고 덧붙이셨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하루아침에 폐암 말기에 걸린 전 남편이 엄마의 암을 가져간 것처럼 느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요즘 고민은 아이를 갖는 것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으로 새로운 식구가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모든 가정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